여러분 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 문법 요소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의 종결 표현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동사 먹다를 넣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자. 잘 먹었습니다. 벌써 다 먹었어? 벌써 다 먹었니? 깨끗이 다 먹었네. 깨끗이 다 먹었구나. 그만 먹어도 돼요? 몸에 좋은 거니까 다 먹어. 다 먹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에 따라서 다양한 종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국어의 문장은 종결 표현 방식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이렇게 5가지로 나누는 게 보통이다. 하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방법 없이 단순하게 진술을 하는 문장을 평서문이라고 하고요. 하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을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하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문장을 명령문이라고 하고요. 하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청하는 문장을 청유문이라고 합니다. 하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하는 상태에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을 감탄문이라고 합니다. 자, 의문문에는요, 일정한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 우리 이거 1학년 때 배워서 알죠? 중세국어에서 배웠었죠.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 yes or no로 대답하는 거죠. 굳이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술이나 명령의 효과를 나타내는 수사 의문문이 있다. 요거는 문학에서 많이 쓰는 거죠. 수사 의문문. 자, 친해지기. 다음 문장 억양을 달리하면 다양한 문장이 유형이 되는 점을 확인해 보자. 밥 먹어. 내르면 평서문이고요. 밥 먹어. 물어보면 의문문이고요. 밥 먹어. 이게 그냥 평형으로 가면 명령문이 됩니다. 요것도 똑같습니다. 문장 중에 의미나 기능이 아니라 형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집에 안 가니? 라는 문장이 이제 집에 가라 라는 뜻인 경우에도 문장의 종류는 명령문이 아니라 의문문인 거죠. 자, 높임 표현 공부해 보겠습니다. 양이 많습니다. 차근차근 가볼게요. 자, 높임 표현. 다음 문장을 올바른 표현으로 고쳐보자. 아빠, 친구들이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어요. 해야겠죠? 자, 높임법은 우리 국어의 특징이죠. 어떤 대상의 상대에 대하여 그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서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식을 높임법이랍니다. 그 체계를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상대, 주체, 객체. 먼저 상대 높임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자 청자의 상대적인 높낮이를 고려하여 빈칸에 적절한 활용을 채워보자. 갑니다, 가시오, 가네, 감세, 간다가 있으면 평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을 해보라는 겁니다. 갑니까? 가십시오. 가시지요.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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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가는구려. 가세, 가네, 감세, 가는가, 가나, 가게, 가세, 가는구만. 간다, 가냐, 가니, 가라, 가거라, 가자, 가는구나. 하면 되겠죠? 상대 높임법은 하자가 청자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이다. 상대 높임법은 종결 표현으로 실현됩니다. 자, 상대 높임법의 정의부터 알아두면 상대 높임은 뭘 높이는 거다? 청자를 높이는 거. 청자를 높이거나 높임법에는 낮추는 것도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뉩니다. 격식체는 높임의 순서에 따라 하십시오체, 이거는 없어진 단어긴 한데요. 이걸 이제 옛날 사람들은 합쇼체라고도 합니다. 합쇼체.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요새는 안 씁니다.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로 나뉘고요. 비격식체는 해요체와 해체로 나뉩니다. 표로 나타내면요. 격식체, 비격식체. 위로 갈수록 높은 겁니다. 하십시오, 하오, 하게, 헤라. 헤라가 제일 낮은 거죠. 비격식체는 해요, 해체. 해체를 반말이라고 합니다. 감탄법, 하십시오체 감탄법이 없는 거 한번 보시고요. 격식체는 의례적 용법으로 심리적인 거리감을 나타내는 반면에 비격식체는 정감 있고 격식을 덜 차린 표현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해야 된다. 격식체를 갖추어야 하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격식체를 능숙하게 사용하려면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된다. 자, 친해지기 안 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격식체 하십시오체와 헤라체. 자, 맨 위와 맨 밑에 것만 해보는 거죠. 자, 평서형 앉습니다. 앉습니까? 앉으십시오. 앉으시지요. 헤라체 앉는다. 앉냐? 앉니? 앉아라. 앉아. 비격식체 해요체 앉아요. 앉지요. 앉아요. 앉지요. 앉아요. 앉지요. 앉아요. 앉지요. 다 똑같죠.
앉아, 앉지, 앉아, 앉지, 앉아, 앉지, 앉아, 앉지. 자, 비격주체는 이렇게 똑같고요. 아까처럼 억양, 이렇게, 그 다음에 표지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되는 바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주체 높임. 다음 문장의 높임 표현과 관련한 잘못된 곳을 찾아서 바로잡아보자. 선생님께서 벌써 도착하셨어.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이 시간이면 낮잠을 주무셔. 자,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체, 즉 주어가 가리키는 인물, 주어 가리키는 인물,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를 주체 높임이라고 합니다. 주어를 높이는 거죠. 주체 높임법은 용언의 어간에 서너 말음이 의시가 붙어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시다나 잡수시다와 같이 특수 어휘를 통해서 실현되기도 합니다. 주격조사 깨서가 실현되기도 하고요. 주어 명사에 님이 덧붙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두 개 있죠. 그래서 하셨어 세 개 있네요. 선생님께서는 주무시어 시어죠. 시어니까요. 여기 시가 있죠. 높여야 할 인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상이 문장의 주어인 경우에도 의시가 사용된다. 아래에서 타당하십니다와 밝으십니다에 시가 사용된 것은 주어의 말씀과 귀가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과 할머니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선생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말씀을 높인 거죠, 지금. 할머니께서는 아직 귀가 밝으십니다. 귀를 높인 거죠.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것을 직접 높임이라고요. 주체와 이것처럼 밀접한 관련된 대상을 높이면서 간접적으로 높인 걸 얘를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벌써 도착하셨어는 직접 높임의 예고요. 선생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는 간접 높임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빠뜨린 거 말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남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도 말씀이고요. 자기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 단어라는 거. 높여 이런 것도 말, 낮추는 것도 말씀이라는 겁니다. 친해지기. 다음 문장의 주체 높이 어긋나는 부분을 찾아 바로잡아보자. 철수야, 선생님께서 너 지금 교무실로 오라셔. 오라셔. 이거 틀리는 애들 많아요. 요새 평소에 보면 선생님 부르면은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불러, 선생님이 오래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라셔 라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선생님께서가 주어잖아요. 네. 앞으로 보겠습니다. 손님, 사용 중에 불편한 점이 계시면이 아니고요. 있으시면이라고 해야겠죠. 불편한 점은 계시다가 아니잖아요. 있으시면. 고객님, 이 적금의 이율이 제일 높아요 라고 해요. 높으세요. 적금의 이유를 주체 높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높아요 해야겠죠. 자, 이제 넘어가서 객체 높임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친구를 선생님으로 바꾸면 문장의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나도 그 친구에게 선물을 줬어. 나도 그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어가 되겠죠.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 서술어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을 객체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객체 높임법은 어미를 사용하는 주체 높임법이나 상대 높임법과 달리 특수 어휘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객체 높임법에서는 조사에게 대신에 깨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표현과 객체 높임법이 사용된 표현입니다. 친구에게 과일을 주었다. 나는 선생님께 과일을 드렸다. 나는 동생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다. 이렇게 실현된 거죠. 현재 국어에서는 보다, 주다, 말하다에 대해 뵙다, 드리다, 여쭈다를 써서 객체를 높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친해지기.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객체 높이법이 실현된 형태로 바꿔보자. 과장님, 여러 번 찾아왔었는데 만나 뵙기가 참 어렵더군요. 선생님, 여쭐 게 있어요. 해야 되죠. 자, 이제 높임이 끝나고 시간 표현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부분에 의해 표현된 동작이 일어난 시점과 말하는 시점의 선후관계를 말해보자. 지원이, 나 어제 야구 보러 갔다가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봤어? 승현이, 자꾸 말 시키지마. 나 지금 공부해. 동일한 시제죠. 에이, 어제 야구 봤냐니까 어제도 공부했어. 동작시와 말하고 있는 발화시. 동작이 말보다 앞에 있죠. 어제도 공부했어. 어제 공부한 동작이 말하는 것보다 과거죠. 그 다음, 오늘 나랑 야구 보러 갈래? 오늘도 공부할 거야.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이 동작은 공부하는 행동이 더 뒤에 있는 거죠.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과거에 일어난 것인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앞으로 일어날 것인지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시제라고 합니다. 시제는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말하는 시점을 발화시라고 합니다. 발화시. 말이 일어난 시점.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시점인 사건시와 선후관계를 따져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에, 현재 시는 동일한 거, 미래 시는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뒤에 있는 겁니다.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 시제와 달리 사건 시를 기준으로 하는 시제를 상대 시제라고 합니다.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가 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철수는 사과를 먹고 영희는 배를 먹었다 해서 먹고가 현재 시제로 표현된 것은 먹었다의 사건 시인 과거 시제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시제에서 현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에 대한 설명인데 한번 확인하세요. 자, 과거 시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에서 문맥에 맞게 적절한 활용으로 바꿔보자. 우리는 어제 그 영화를 보았다가 돼야겠죠. 보았다. 오다가 철수를 봤는데 철수가 도서관으로 들어갔어 이렇게 되겠죠. 과거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죠. 과거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사나말함이 더를 사용해요. 더는 회상이라고도 합니다. 회상. 따로 처리하기도 하는데요. 크게는 회상 시제를 과거 시제에 넣어서 봅니다. 동사에서 관형사형 어미 니은을 사용하는 방법.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에서 관형사형 어미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미 니은을 사용하는 방법,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에서 관형사형 어미 던을 사용하는 방법, 어제, 옛날과 같은 시간 부사어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자, 어제 있더라, 더, 그럴 일 좀 있었어, 없었어, 전에는 이런 것도 과거죠. 마셨어, 이런 부사어를 시간 부사어를 사용한 거, 그다음 사용한 거. 그 다음에 앗엇과 어섯은 발화시보다 전에 발생하여 현재와 단절된 시간을 표현하는데요. 앗엇과 의미 차이를 보이죠. 그래서 선언어미 더가 사용된 표현으로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과거 어느 때 일정한 경험을 드러내는 회상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얘는 우리 영어에서는 대과거라고 하죠. 뭐 여기서는 이제 과거 완료라고도 하고요. 앗과 엇은 더 과거를 말합니다. 영어에서 쓰는 표현이고요. 우리는 해서 현재와 단절된 더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과거보다 더 과거를 말하는 걸 표현하죠. 다음 문제 밑줄 친 부분을 시제 표현이 적절하도록 바꿔보자. 아침에 전화했더니 안 받는다, 안 받았다, 안 받더라. 내가 먹던 우유는 유통기한을 넘긴 것이었어. 그렇게 예뻤던 영희가 이렇게 변하다니. 과거까지 해봤고요. 다음 현재 시제. 자, 현재 시제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활용형을 아래에서 찾아보자.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가 되겠죠. 현재 시제는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제이다. 현재 시제를 동사에서 선어말 어미 는 니은과 관형사형 어미 는을 써서 표현하고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서는 선어말 어미는 쓰지 않고 관형사형의 경우 어미 니은을 써서 표현한다. 지금과 같은 시간 부사를 써서 현재 시제를 표현할 수도 있죠. 자, 학생들이 지금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 니은. 지금 운동장에서 공차는 저 애들은 몇 학년이야? 뭐 몇 학년이었어? 몇 학년이겠어? 이런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몇 학년이야도 되고요. 1학년들인데 들인데 보기에도 덩치가 작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다 현재가 되겠습니다. 과거 시제가 사용된 다음 글을 현재 시제로 바꾸어봐라. 오늘도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다. 그는 여전히 옛사랑의 그림자를 찾아 헤맨다. 그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지는 걸 느낀다. 미래 시제 해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의 마지막 문장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도록 밑줄 친 동사의 적절한 활용을 모두 선택해보자.
어제 부탁한 일은 다 끝냈어요? 아직 못 끝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할 겁니다. 되겠죠? 미래 시제는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나중인 시제이다. 주로 선언 어미 get에 의해 표현되고 관형 사용 어미 리을과 의존 명사 cut이 결합된 미래 시제는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나중인 시제입니다. 주로 선언 어미 get에 의해 표현되고 관형 사용 어미 리을과 의존 명사 cut이 결합된 리을 cut도 널리 사용됩니다. 또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 사용 어미로는 리을이 사용됩니다. 내일과 같은 시간 부사를 써서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찍다가 중간에 전화가 오거나 이러면은 끊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편집해서 합치니까요. 요거를 했던 말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내일 가겠습니다. 내일이면 물건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수는 떠날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라. 네. 내일이고요. get, 리을, 을 것입니다. 떠날 이라는 거. 네, 그 다음 get과 리을 것은 미래 시제를 나타낸 것 위에요. 추측이나 의지 등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getsim 요거 알아두세요. getsim 미래 시제뿐만 아니라요. 추측, 의지, 가능성이나 능력,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 지금은 행사가 다 끝났겠죠? 다음에는 꼭 가겠습니다. 저는 그때도 꼭 갈 것입니다. 의지를 나타낸다는 get. 친해지기 다음 문장에서 get이 나타나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해보자. 이 정도 공연 3,000명을 수용하겠습니다. 추측. 성사시키겠습니다. 의지. 동생은 낚시하러 가겠다고 말한다. 미래하고 의지 같이 말하는 거죠. 자, 동작상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드러나는 적절한 답을 찾아보고 각각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보자. 철수 지금 뭐해? 밥 먹어. 다순 현재. 밥 먹고 있어. 현재 진행의 상태. 그냥 책상 앞에 앉아 있어. 현재 진행의 상태. 글쎄 공부하겠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추측의 의미를 갖겠죠. 시간표현과 관계 깊은 것으로 동작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작상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진행상, 완료상이 있습니다. 국어에서는 보조용어를 사용하여 동작상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먼저 진행상의 표현 방법은요. 고 있다, 가다, 으면서, 연결어미 등을 사용합니다. 완료상은요. 버리다, 있다, 보조용어, 고서, 연결어미 등을 사용합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진행상. 이제야 밥을 먹고 있다. 영어에서의 ing, be 플러스 ing가 똑같아요. 빨래가 다 말라간다. 네. 네. 현재 진행형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완료상. 짜장면을 다 먹어버렸다. 짜장면이 없어졌겠죠. 다 먹어버려서. 지연이 지금 의자에 앉아 있다. 앉는 행위가 이미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먹어버렸다, 앉아 있다. 완료상입니다. 자, 친해지기. 다음에 주신 부분 어떤 동작상을 나타내는지 말해보자. 그녀는 밥을 다 먹고서 먹는 동작이 완료되었죠. 영희는 밥을 다 먹어간다. 먹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료상, 진행상이 되겠죠. 피동 표현 가겠습니다. 다음 표현 상황을 표현하는 문장이 되도록 빈칸을 채워보자. 경찰이 도둑을 붙잡았다. 도둑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렇게 되겠죠.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영어의 수동태하고 같은 거예요. 도둑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혔다에 히가 있죠.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하고요.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을 비동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도둑을 붙잡았다와 같이 문장의 주어인 경찰이 동작을 스스로 하는 것은 능동문이고요. 도둑이 경찰에게 붙잡혔다와 같은 문장은 주어인 도둑이 다른 주체인 경찰에게 붙잡는 동작을 당하는 것인데 이것을 피동문이라고 합니다. 이때 붙잡다는 능동사, 붙잡히다는 비동사입니다. 피동사는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전미사, 이희리기가 붙어서 만들어집니다.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가 되고요.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됩니다. 말이 어려운데 요거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피동문의 무사어에게는 에게와 에가 주로 사용되고요. 에 의해서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피동문은 이런 접사 이외에 대다, 어지다, 개대다. 이거는 단형 피동이라고요. 짧은 혹은 파생 피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다, 어지다 이거는 장형 길고요. 얘는 문장에 의해서 파생 문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비동이 되겠습니다. 피동사는 능동사의 파생접선을 연결하여 새로 만든 단어이므로 능동사와 비동사는 따로 사전에 올리게 됩니다. 주동사와 사동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주동사와 사동사가 대등한 개념, 능동사와 비동사가 대등한 개념. 새로운 단어가 된다는 의미죠.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이 펜은 글씨가 잘 써진다. 어지다. 곧 사실이 드러나 개되다. 되다, 어지다, 개되다에 의해서 된 겁니다. 문장을 다른 말로 통사라고 하죠. 통사적 피동. 장형, 단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피동사에 의한 피동문을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하고요. 어지다, 개되다에 의한 것을 통사적 피동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장 피동문을 바꾸어봐라. 이에 변하는 요소들을 관찰해봐라.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히 있죠. 나는 파랑새가 쥐저기는 소리를 들었다. 파랑새가 쥐저기는 소리가 나에게 들렸다. 리 있죠. 자, 그 다음 사동 가보겠습니다. 다음 상을 표현하는 문장이 되도록 빈칸을 채워보자. 철수가 책을 읽는다. 선생님이 철수에게 책을 읽힌다. 선생님께서 철수한테 책을 읽힌다.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주동이라고 하고요.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사동이라고 합니다. 시키는 것, 사동. 철수가 책을 읽는다에 같은 문장이 주어인 철수가 책을 읽는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이므로 주동문이고요. 선생님이 철수에게 책을 읽힌다 같은 문장이 주어인 선생님이 철수에게 책을 읽는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이므로 사동문이 됩니다. 읽다는 주동사, 읽히다는 사동사죠. 사동사는 주동사의 어간에 사동전미사인 이히리기, 우구추, 이히리기만 있었죠. 얘는 우구추 등 추가됩니다. 붙어서 만들어진다. 이히리기는 피동인지 사동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거는 문맥에 따라서 구분해야 됩니다. 주동문이 사동문을 바뀔 때 주동사가 형용사가 자동사이면 주동문이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어가 되고, 주동문이 사동사이면 주동문이 주어가 사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가 된다. 이때 사동문의 주어는 새로 도입된다. 그리고 주동문의 주어가 변한 사동문의 부사어에는 주로 에게가 붙으며 로 하여금이 쓰이기도 한다. 사동문은 시키다, 개하다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똑같습니다. 단형사동, 장형사동. 앞에는 단형, 여기는 장형사동이 되겠고요. 아까처럼 통사적 사동 이것도 됩니다. 앞에서는 얘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사동하고 있습니다. 차를 정지시켰다. 차를 정지하게 했다. 개하다. 시켰다. 시키다라는 거죠. 파생사동문, 동사의 사동문. 자, 다음 친해지기. 주동물 파생적 사동문과 동사적 사동문으로 바꿔보자. 길이 넓다. 사람들이 길을 넓힌다. 사람들이 길을 넓게 하다. 물이 유리잔에 가득 찼다. 친구가 물을 유리잔에 가득 채웠다. 친구가 물을 유리잔에 가득 차게 했다. 철수가 책을 읽는다. 어머니가 철수에게 책을 읽힌다. 어머니가 철수에게 책을 읽게 한다. 하면 되겠죠? 정리를 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수업에서 하겠습니다. 부정표현. 다가서기. 다음을 참고하여 제시된 문장을 부정표현을 만들어보자. 나는 그를 만났다. 나는 그를 안 만났다. 나는 그를 못 만났다 하면 되겠죠. 영인이 서울 가는 기차를 안 탔다. 못 탔다 하면 되겠죠. 부정부사 안, 못과 부정용언 아니하다, 못하다를 사용하여 부정표현을 만들 수 있다. 앞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부정문을 짧은 부정문, 뒤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부정문을 긴 부정문이라고 한다. 명령문에서는 지마라를 사용하고 청유문에서는 지말자를 사용한다. 나는 그를 못 만났다. 나는 그를 만나지 못했다. 그를 만나지 마라. 나는 그를 안 만났다. 만나지 않았다. 그를 만나지 말자. 부정문에서는 부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쉽게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래 문장에서 안과 아니하다에 부정하는 내용은 철수가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으며 읽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부정문은 중의성이 있는데요. 안 읽었다. 철수가 책을 안 읽었다. 철수가 안 읽었는지 책을 안 읽었는지 알 수 없죠. 철수가 책을 읽지 않았다. 철수가 안 읽었는지 책을 읽지 않은 건지 철수가 읽지 않았다. 철수가 책을 읽지 않았다. 부정의 범위에 대한 문제죠. 그 다음에 이 그림처럼요.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했는데요. 자, 안을 의지부정이라고도 하고요. 못을 능력부정이라고도 합니다.
자, 지원, 너 아직 결혼 못했니? 능력 부정이죠.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야. 의지 부정이죠. 자, 그 다음 인용 표현 가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에 바로 다음에 연결되는 조사를 빈칸에 적어보자. 그중 하나가 나서서 내가 홍길동이다 라고 소리쳤다. 아까는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고 하더니. 우리 이거 했던 거죠. 그 절할 때 했었죠.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끌어다 쓰는 것을 인용이라고 한다. 인용 표현 직접 표현과 간접 인용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원래의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인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직접 인용 표현인 경우에는 해당 인용절에 큰 따옴표를 하여 표시합니다. 인용절 다음에는 조사 라고를 씁니다. 꼭 기억하세요. 라고. 위 문장 중 기역에서 내가 바로 홍길동이다 부분이 직접 인용절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표시되어 있고 그 뒤에 조사 라고로 써야 된다. 간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 그 형식을 유지하지 않고 내용만 쓰려다 쓰는 것이다. 즉 인용하고자 하는 말이나 글을 이해하여 자신의 말로 바꾸어 인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간접 인용 표현이라고 한다. 간접 인용 다음에 조사 고를 쓴다. 고를 씁니다.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두는 게 좋습니다. 라고고요. 고는 그냥 안 찍습니다. 그래서 직접 표현은 큰 따옴표에 라고, 고는 없이 그냥 고. 간접 인용이죠. 이 유치하지만 이게 기억이 나요. 자, 간접 인용 표현을 할 경우에는 의미만 동일하다면 원래 표현의 형식을 자유롭게 바꾸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 문장 중 니은의 간접 인용절은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인데 말하는 사람에 의해 바뀐 표현이기 때문에 원래 표현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못 먹겠다. 배불러서 못 먹겠어. 배도 부르고 피곤하기도 해서 못 먹겠네 등이 모두 원래 표현일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직접 인용 표현은요, 원래 말이나 글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지만 간접 인용 표현의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말로 바꾼 거기 때문에 지시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문장 종결 표현 등을 상황에 맞게 절절히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과 직접 인용물, 간접 인용을 바꾸면 철수가 자기에게 가겠다 라고 말했다로 되는 것처럼 지시 표현, 높임 표현, 문장 종결법에다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친해지기 해보겠습니다.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지시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문장 종결법 등에 모두 유의해야겠죠. 다음 문장 속에 직접 인용 표현을 밑줄 치고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꿔봐라. 즉 해보면 되겠죠. 갈릴레이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중얼거렸다. 그 사람이 제가 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처음 바다를 본 그녀는 정말 넓구나 라고 혼잣말했다. 정말 그녀는 바다가 정말 넓다고 혼잣말을 했다. 선생님께서 화가 많이 나셔서 그날 수업이 끝나고 남으라고 하셨어. 사과 나무 밑에는 그는 사과는 왜 아래로 떨어지느냐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꿔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말 긴 우리 문법 요소까지 해서 세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